제3부 후원 왕도 감탄했던 비밀의 정원. 창덕궁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인정전과 희정당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합니다. 후원은 꼭 가봐야 한다. 실제로 창덕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궁궐 건물보다도 그 뒤편에 숨겨진 숲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창덕궁 후원이라고 부르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비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기억해왔습니다. 비원이라는 이름은 대한제국 이후 사용되던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고 현재의 공식 명칭은 후원입니다. 이곳은 왕과 왕실 가족, 그리고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 대부분의 관리도 쉽게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후원은 왕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휴식과 사색의 장소였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정원. 세계의 궁전을 떠올리면 잘 다듬어진 정원이 먼저 생각납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직선으로 뻗은 길과 대칭적인 화단이 특징입니다. 중국의 황실 정원 역시 인공미를 극대화한 공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덕궁 후원은 전혀 다릅니다. 언덕은 그대로 언덕으로 두고 계곡은 그대로 계곡으로 남겼으며 나무를 베기보다 나무 사이에 정자를 세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계 건축사에서 창덕궁 후원이 높이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용지 연못에 담긴 정치 철학. 후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용지입니다. 네모난 연못 위에 둥근 하늘이 비치는 이 풍경은 단순한 조경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인 우주관을 건축과 조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연못은 네모나게 만들고 그 위에 비치는 둥근 하늘이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도록 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고 주변에는 고풍스러운 정자가 자리합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기와 지붕과 나무, 하늘이 물 위에 그대로 비쳐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암로와 규장각. 부용지 옆에는 2층 누각인 주암로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은 아름다운 누각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곳은 조선 후기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규장각을 두었습니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는 곳이었고 뛰어난 젊은 학자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연구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정조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며 인재를 발탁했고 규장각 검서관 제도를 통해 서울 출신 학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펼쳤고 조선 후기 개혁 정치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주암리에 올라 부용지를 바라보던 정조는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요? 그 풍경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개혁과 이상을 품은 공간이었습니다. 애련지 연꽃을 닮은 마음. 후원을 조금 더 걸으면 애련지가 나타납니다.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왜 하필 연꽃이었을까요? 유학자들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을 군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세속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삶. 왕과 신하들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 이 연못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의 정원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옥류천 자연이 만든 작은 계곡.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옥류천이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작은 폭포가 이어지는 아담한 계곡입니다. 인조 때에는 바위를 다듬어 물길을 만들고 그 위에 실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곳에 둘러앉아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며 시를 짓는 유상국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닫고 학문을 나누는 선비 문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옥류천에 서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됩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리는 풍경은 40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궁궐. 창덕궁 후원은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궁궐을 물들이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숲을 감싸며 가을에는 단풍이 연못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에는 눈 덮인 정자와 소나무가 고요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후원을 여러 번 찾아도 늘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왕들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후원을 거닐며 자연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까? 유네스코는 창덕궁을 단순히 오래된 궁궐이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창덕궁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건축과 정원을 조화롭게 배치한 뛰어난 사례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궁궐 기능과 조경이 함께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궁궐은 자연을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철학. 바로 그 철학이 창덕궁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창덕궁은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문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몰락, 순종 황제의 삶, 낙선제에 남겨진 마지막 황실 가족들의 이야기. 다음 제4부에서는 창덕궁이 조선 왕조의 마지막 무대가 된 과정과 오늘날 우리가 창덕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4부. 조선의 마지막을 지켜본 궁궐. 창덕궁은 조선을 가장 오래 품은 궁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실상 조선의 중심 궁궐이 되었고 영조와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과 순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는 순간에도 창덕궁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단순히 아름다운 궁궐이 아니라 조선의 시작과 끝을 가장 오랫동안 바라본 궁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궁.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이후 고종은 여러 정치적 이유와 외교적 상황에 따라 거처를 옮겼고 덕수궁과 창덕궁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한 뒤 즉위한 순종 황제는 창덕궁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대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자주권은 점점 약해졌고 일본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창덕궁에는 여전히 황실 가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조는 끝났지만 그들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낙선제 마지막 황실의 기억. 창덕궁 깊숙한 곳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낙선제입니다. 1847년 헌종이 지은 이 건물은 검소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낙선제에는 황실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영친왕 이응과 이방자 여사, 그리고 덕혜옹주도 이곳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덕혜옹주는 오랜 세월 일본에서 힘겨운 삶을 보낸 뒤 귀국해 말년을 창덕궁에서 보냈습니다. 낙선제의 조용한 마당을 걷다 보면 화려한 왕실의 영광보다 시대의 아픔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은 궁궐. 일제강점기 동안 경복궁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수백 채의 전각이 철거되었고 조선총독부 청사가 궁궐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창경궁은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창덕궁은 상대적으로 원형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일부 전각이 훼손되고 변화도 있었지만 왕실이 실제 거처로 사용했던 덕분에 핵심 공간 상당수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조선 궁궐의 생활 공간과 후원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궐도 시간을 멈춘 한 폭의 그림. 창덕궁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궐도입니다. 동궐은 경복궁의 동쪽에 자리한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19세기 초에 제작된 동궐도는 가로 약 5.8m, 세로 약 2.7m에 이르는 대형 궁궐 그림으로 두 궁궐의 건물과 연못, 숲, 담장, 길까지 매우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동이 하나하나
그려져 있을 정도로 세밀하여 오늘날 문화재, 보건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사라진 정각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궐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조선 궁궐을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왕들이 창덕궁을 사랑한 진짜 이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오래 머물렀을까요? 단지 경복궁이 불탔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창덕궁은 생활하기 편리했습니다. 자연과 가까웠고 후원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정치와 휴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왕들은 이곳에서 나라를 걱정했고 학문을 논했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습니다. 창덕궁은 국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덕궁을 걷는 이유. 오늘날 창덕궁은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숲과도 같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들고 고즈넉한 정각들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창덕궁을 걷다 보면 궁궐을 구경한다기보다 오래된 도시의 기억 속을 산책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창덕궁을 꼽습니다. 맺은 말.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이었다면 창덕궁은 조선 왕조의 삶을 담아낸 궁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정치가 있었고 학문이 있었으며 자연이 있었고 왕과 왕비, 세자와 공주,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시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덕궁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궁궐이며 조선의 건축과 조경 철학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창덕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창덕궁은 그 질문에 말없이 답하고 있습니다. 숲을 거스르지 않고 계곡을 메우지 않고 산을 깎지 않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말입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궁 이야기 제4편 창경궁 왕실의 가족들이 살던 궁궐 그리고 창경원이 된 아픈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궁궐을 확장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성종이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창경궁을 만든 이유,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며 창경원으로 바뀐 과정, 그리고 본래의 궁궐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경궁은 조선 궁궐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궁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